저는 수정된 지도를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늘 강의는 저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학생들의 질문이 오히려 저를 더 깊이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배움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학생들을 둘러봤어요. 30여 명의 시선이 저에게 집중됐습니다. 다나카도 진지한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어요. 강의실이 고요해졌습니다. 아침에 시작했을 때의 소란스러움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모두가 무슨 질문일지 궁금해하는 표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무엇을 배웠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단순해 보이지만 깊은 의미가 담긴 질문이었습니다. 앞줄 독일 학생이 먼저 손을 들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현실이라는 걸 배웠습니다. 솔직한 대답이었어요. 뒷좌석 유럽 학생이 이어서 말했습니다. 숫자의 힘을 느꼈어요. 감정보다는 데이터가 중요하다는 것도요. 다나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제가 가진 선입견이 얼마나 강했는지 깨달았습니다. 겸손한 고백이었어요. 처음에는 웃었는데 부끄럽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답변들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알고 싶어 했어요. 오늘 우리가 본 건 단순히 새로운 항로가 아닙니다. 저는 지도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세계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 연결의 중심이 어디인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아시아계 학생이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한국의 위치가 정말 특별한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지리는 숙명이 아니라 기회입니다.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지죠. 저는 부산을 다시 한번 가리켰습니다. 여기는 태평양과 북극해, 그리고 대륙을 잇는 교차점이에요. 과거에는 끝이었지만 이제는 시작입니다. 다나카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관점이 바뀌니까 모든 게 달라 보이네요. 맞습니다. 그것이 오늘의 핵심입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준비했어요. 20년 교수 생활 중 가장 의미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누가 길을 갖느냐가 아니라 누가 길을 여느냐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관문을 가진 자가 세계를 연결하는 거죠. 강의실에 깊은 침묵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황의 침묵이 아니었어요. 깨달음의 침묵이었습니다. 모두가 새로운 시각으로 세계를 바라보기 시작한 순간이었죠. 벨이 울렸습니다. 수업 시간이 끝났다는 신호였어요. 하지만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수정된 지도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어요. 오늘의 수업이 단순한 지식 전달을 넘어선 진정한 깨달음이 되었다는 걸 느꼈습니다. 여러분의 가슴을 뜨겁게 만들 이야기로 다음에도 꼭 찾아뵙겠습니다. 감동 추파였습니다. 지금 미국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서 충격적인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20년간 세계 항로를 가르쳐온 존 에버넌 교수가 일본 교환학생 한 명의 질문에 당황하는 상황이 연출됐는데요. 북극 항로는 현실성이 없다며 웃음을 터뜨린 30여 명의 학생들 앞에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35일 걸리던 항해가 18일로 단축된다는 충격적인 데이터가 공개됐습니다. 하지만 가장 놀라운 사실은 한반도가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철도를 잇는 핵심 관문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점이었는데요. 물류비 30% 절감이라는 숫자 앞에서 조용해진 강의실, 과연 세계 해상 질서가 정말 바뀌고 있는 걸까요? 이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댓글,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존 에버넌입니다. 오늘 하버드 대학교 강의실에 30여 명의 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월요일 오전 9시 국제물류학 수업이 시작되는 시간이었죠. 강의실 앞쪽 대형 스크린에는 세계 해상 항로 지도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파란 바탕 위로 붉은 선이 구불구불 이어진 모습이 마치 혈관처럼 보였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지도에 고정되는 걸 느꼈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수에즈 운하를 가리켰습니다. 세계 물류는 이미 정해진 길 위에서 움직입니다. 목소리가 강의실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20년 넘게 같은 내용을 가르쳐왔지만 여전히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붉은 점이 지중해에서 홍해로 이어지는 좁은 수로 위를 천천히 움직였죠. 매년 이곳을 통과하는 화물선이 2만여 척입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핵심 동맥이에요.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레이저 포인터가 말라카 해협으로 이동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에 300척 이상의 선박이 지나가죠. 싱가포르와 말레이시아 사이의 좁은 바다가 화면에서 반짝였어요. 이 두 지점이 세계 해운의 목줄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앞줄에 앉은 유럽계 학생이 노트를 꼼꼼히 적고 있었어요. 뒷자리 아시아계 학생들도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익숙한 지식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안정감을 주는 내용이었죠. 저는 스크린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항로들이 막히면 세계 경제가 멈춥니다. 지난 2021년 에버기 분호 사고를 기억하시죠? 수에즈 운하에 걸린 거대한 컨테이너선 사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엿새 동안 400여 척의 선박이 발목 잡혔습니다. 하루 손실액만 90억 달러였어요.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강의실을 가득 채웠죠. 저는 이런 순간을 좋아했습니다. 추상적인 이론이 구체적인 현실로 바뀌는 순간 말이에요. 지도 위의 붉은 선들이 더욱 선명해 보였습니다. 유럽에서 출발한 선박이 수에즈 운하를 거쳐 말라카 해협을 지나 부산에 도착하기까지의 경로였어요. 35일에서 40일이 걸리는 여정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20년 동안 변하지 않은 질서였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믿었습니다. 바로 그때 뒷좌석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 줄에 앉은 일본계 학생이었어요. 다나카 료라는 이름표가 책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환학생 프로그램으로 온 지 2달째였죠. 평소에는 조용했던 학생이 처음으로 발언을 청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을 기다렸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시선을 그쪽으로 돌렸죠. 북극 항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뜻밖의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그를 바라봤어요. 북극 항로라니 갑자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올까 싶었습니다. 다나카가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요즘 뉴스에서 자꾸 나오잖아요. 러시아가 북극해를 뚫어서 유럽까지 간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몇몇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확실히 최근 들어 북극 항로 관련 기사들이 늘고 있었습니다. 그건 아직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1년 중 석 달에서 4달밖에 항해할 수 없죠. 나머지는 모두 얼음입니다. 다나카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지도 위에서만 가능한 이야기라고 생각해요. 강의실 곳곳에서 작은 웃음소리가 들렸죠.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이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보험료만 해도 기존 항로의 3배는 될 거예요. 다나카의 목소리에 확신이 실려 있었습니다. 빙하 충돌 위험, 구조선 접근 불가능, 통신 두절까지 생각하면 말이죠. 앞줄에 앉은 유럽 학생이 맞장구를 쳤습니다. 맞네요. 누가 그런 위험을 감수하겠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학생들이 서로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습니다. 다나카가 더욱 자신있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아직 배가 다니지도 않잖아요. 1년에 몇 번 지나가는 게 항로라고 할 수 있나요? 강의실에 또 한 번 웃음이 터졌어요.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20년 동안 수에즈와 말라카 중심의 항로 질서를 가르쳐 왔는데 갑자기 북극 이야기가 나올 줄 몰랐죠.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간 환적항이 없어요. 다나카가 결정적인 말을 던졌습니다. 싱가포르나 홍콩 같은 허브가 있어야 제대로 된 항로죠. 북극해에는 그런 게 없잖아요. 여러 학생이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론적으로는 틀린 말이 아니었습니다. 기존 항로의 핵심은 바로 중간 거점들이었으니까요. 강의실 분위기가 북극 항로에 대한 회의론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강의실에는 학생들의 웃음소리가 여전히 맴돌고 있었어요. 다나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그의 말에 공감하는 듯 했죠.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자료가 있었습니다. 작년 여름부터 러시아 북극 항로청에서 제가 직접 받은 실제 항해 기록들이었어요. 동료 이반 페트로프 교수가 저에게 보내준 정확한 데이터였습니다. 잠깐만요.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몇 번의 클릭 후 새로운 화면이 스크린에 나타났어요. 노던시 루트 트렌지 스터티스틱스라는 제목이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죠.
이건 이론이 아니라 항해 일지입니다. 저는 화면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2023년 여름 시즌 실제 통과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습니다. 선박명, 출발일, 도착일, 항해 일수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죠. 다나카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웃음기가 사라지고 진지해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스크린에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숫자가 주는 무게감이 강의실을 압도하고 있었죠.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기존 항로로는 35일입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첫 번째 줄을 가리켰어요. 하지만 북극 항로를 이용하면 18일이면 충분합니다. 앞줄 학생이 입을 벌렸습니다. 진짜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화면에 더 구체적인 데이터가 나타났습니다. CMA CGM 극지호의 항해 기록이었어요. 부산 출발 7월 20일, 로테르담 도착 8월 7일. 정확히 18일이었습니다. 거의 절반 시간이네요. 뒷좌석 유럽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학생들이 직접 확인해보고 있었죠.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지난 3년간 북극 항로 통과 선박수가 그래프로 나타나 있었어요. 2021년 34척, 2022년 67척, 2023년 120척.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였습니다. 다나카가 당황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적은 숫자잖아요. 목소리에 확신이 없어 보였어요. 아까의 여유로운 모습은 사라졌습니다. 그렇죠. 아직은 시작 단계입니다. 저도 인정했어요. 하지만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배들이 다니고 있고 시간도 단축되고 있어요.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까의 웃음소리는 어디로 갔는지 찾을 수 없었어요. 학생들이 스크린의 데이터를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론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직면한 순간이었죠. 다나카가 다시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표정이 더욱 진지했어요. 데이터 앞에서 당황했지만 포기할 생각은 없어 보였습니다. 강의실 분위기도 긴장감으로 가득 찼죠. 교수님, 시간 단축은 인정합니다. 다나카의 목소리가 강의실에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중간 환적이 문제잖아요. 이번에는 확신에 찬 어조였습니다. 저는 궁금했습니다. 어떤 논리로 반박할 건지 말이에요. 다나카가 노트북 화면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가는 화물이 모두 최종 목적지가 로테르담은 아니잖아요. 다나카가 레이저 포인터를 빌려달라고 손짓했습니다. 저는 포인터를 건네줬어요. 여기 봐주세요. 다나카가 스크린에 유럽 지도를 가리켰습니다.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로 가는 화물들은 어떻게 하죠? 붉은 점이 여러 유럽 도시들을 오갔습니다. 앞줄 독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네요. 함부르크나 브레멘으로 가는 화물도 많은데. 다른 유럽 학생들도 동조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나카가 더욱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결국 로테르담에서 다시 환적해야 되잖아요. 그럼 시간 절약 효과가 없어져요. 논리적인 지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아시아 내 환적도 생각해야죠. 다나카가 아시아 쪽 지도를 가리켰어요. 부산만으로는 모든 화물을 처리할 수 없잖아요. 일본, 중국, 동남아시아 화물들 말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럼 어떻게 생각하시죠? 결국 기존 허브들을 거쳐야 합니다. 다나카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도쿄, 싱가포르, 홍콩 같은 곳들 말이에요. 그럼 북극 항로의 장점이 사라지죠. 강의실의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다나카의 논리가 설득력 있게 들렸습니다. 하지만 저에게는 다른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화면을 다시 바꿨어요. 더렉트 트랜짓 -0 TRANSSHIPMENT라는 제목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관문이 중요합니다. 저는 새로운 자료를 가리켰어요. 환적 횟수별 운송비 비교표였습니다. 직항 운송과 환적 운송의 차이가 한눈에 보였죠. 환적 0회라고 되어 있네요. 뒷좌석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화면에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중간 정차 없이 직항한 선박들의 기록이 나열되어 있었어요. 다나카의 표정이 또다시 변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가능한가요? 의심스러운 어조였어요. 물동량이 충분할까요?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북극 항로를 이용한 컨테이너선들의 적재율 데이터였어요. 평균 92%를 넘고 있었습니다. 강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다나카가 입을 다물고 스크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환적 없이도 충분한 물동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드러났습니다. 저는 마우스를 클릭해 지도를 확대했습니다. 화면 중앙으로 한반도가 크게 떠올랐어요. 학생들이 갑작스러운 화면 변화에 시선을 집중했습니다. 다나카도 고개를 들어 스크린을 바라봤죠. 여기를 봐주세요. 저는 레이저 포인터로 부산항을 가리켰습니다. 붉은 점이 한반도 남쪽 끝에서 깜빡이고 있었어요. 모든 논의의 핵심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한반도 주변으로 여러 색깔의 선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북쪽에서는 파란색 선이 시베리아를 가로질러 내려오고 있었어요. 동쪽과 남쪽에서는 녹색 선들이 태평양을 건너오고 있었습니다. 잠깐, 저게 뭐예요? 앞줄 학생이 파란색 선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드디어 핵심에 도달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베리아 횡단철도입니다. 저는 파란색 선을 따라 포인터를 움직였어요. 모스크바에서 시작해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9,288km를 달리는 철도죠. 학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철도와 해상 운송의 연결점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까지는 600km밖에 되지 않습니다. 화면에 정확한 거리가 표시됐어요. 다나카가 놀란 표정으로 앞으로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럼 철도로도 연결이 가능하다는 뜻인가요? 독일 학생이 흥미로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현재는 해상 연결만 가능합니다. 새로운 화면이 나타났어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부산을 잇는 해상 페리 항로였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도 충분한 의미가 있어요. 뒷좌석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럼 환적이 한 번만 있어도 되겠네요? 효율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었어요. 저는 더욱 구체적인 연결성을 설명했습니다. 유럽 화물이 시베리아 철도로 블라디보스토크까지 온 다음 단거리 해상 운송으로 부산에 도달할 수 있어요. 600km면 이틀이면 충분합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학생들이 각자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었어요. 복합 운송의 효율성이 서서히 이해되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끝이 아니라 입구입니다. 저는 부산을 다시 가리키며 말했어요. 북극 항로와 시베리아 철도, 그리고 태평양 항로가 만나는 지점이죠. 다나카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일본이나 중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소리에 당황이 섞여 있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확대했습니다. 거리를 보세요. 상하이에서 블라디보스토크까지는 800km, 도쿄에서는 1000km입니다. 부산이 가장 가까워요. 화면에 정확한 거리 비교표가 나타났습니다. 부산 600km, 상하이 800km, 도쿄 1000km. 숫자는 명확했습니다. 위치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나요? 유럽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지리적 이점이 이렇게 극명하게 드러날 줄 몰랐던 것 같았습니다. 강의실 전체가 새로운 인식에 빠져들고 있었어요. 이제 마지막 단계였습니다. 저는 새로운 화면을 띄웠어요. 토털 카스트 컴패러선이라는 제목 아래 복잡한 표가 나타났습니다. 시간, 연료비, 인건비, 보험료가 항목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이제 모든 걸 계산해 보겠습니다. 저는 레이저 포인터를 들고 첫 번째 항목을 가리켰어요. 학생들의 시선이 일제히 스크린에 고정됐습니다. 다나카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죠. 첫 번째는 시간 비용이었습니다. 기존 항로 35일, 북극 항로 18일, 17일 단축입니다. 붉은 숫자가 화면에서 깜빡였어요. 절반에 가까운 시간 절약이었습니다. 앞줄 학생이 입을 벌렸습니다. 거의 2주일 반이네요. 믿기 힘들다는 표정이었어요. 두 번째는 연료비였습니다. 화면에 더 복잡한 계산식이 나타났어요. 거리가 짧아지면 연료도 절약됩니다. 컨테이너 한 개당 $600 차이가 나요. 뒷좌석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와, 생각보다 크네요. 학생들이 서로 눈을 마주치며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어요. 세 번째는 인건비였습니다. 선원 인건비는 시간에 비례합니다. 17일 단축되면 그만큼 절약되죠. 계산기를 두드리는 소리가 강의실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다음이었습니다. 보험료 비교표가 화면에 나타났어요.
다나카가 앞서 제기했던 바로 그 문제였습니다. 보험료는 실제로 높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기존 항로의 1.5배에서 2배 수준이죠. 다나카가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전체 그림을 봐야 합니다. 저는 종합 계산표를 띄웠어요. 모든 비용이 합산된 최종 결과였습니다. 강의실이 숨을 죽였어요. 화면 하단에 굵은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30% 절감. 보험료 증가를 감안해도 전체 물류비가 30%나 줄어드는 결과였어요. 이건 선택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숫자 앞에서는 감정이나 선입견이 의미 없었습니다. 다나카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아까까지의 반박 의지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다른 학생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다음 화면을 띄웠습니다. 실제 해운 회사들의 북극 항로 채택 현황이었어요. 머스크, 코스코, CMA, CGM. 주요 선사들이 이미 움직이고 있습니다. 진짜 대형 선사들이네요. 독일 학생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어요. 이론이 아닌 현실이라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마지막 화면에는 향후 3년 계획이 나타났습니다. 북극 항로 이용 선박수가 매년 2배씩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이었어요. 2025년 240척, 2026년 480척까지 늘어날 전망이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을 던졌어요. 경제성이 있으면 배는 반드시 그 길로 갑니다. 강의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계산 앞에서 모든 논쟁이 의미를 잃었어요. 30% 절감이라는 숫자가 모든 걸 압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스크린을 바라봤습니다. 30년간 가르쳐온 세계 항로 지도가 거기 있었어요. 수에즈와 말라카를 중심으로 한 붉은 선들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어요. 오늘 제시한 데이터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18일 대 35일, 30% 비용 절감, 환적 0회. 숫자들이 기존 지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는 다시 지도 편집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학생들이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봤어요. 무엇을 할 건지 예상하지 못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기존의 붉은 항로선 위에 새로운 파란색 선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북극해를 통과하는 경로였어요. 부산에서 출발해 베링 해협을 거쳐 바렌츠해로 향하는 선이었습니다.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저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어요. 파란색 선이 완성되자 지도 전체의 균형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수에즈 운하만이 중심이 아니었죠. 다나카가 조용히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기존 지도를 바꾸시는 건가요? 목소리에 놀라움이 섞여 있었어요. 데이터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20년 동안 같은 지도로 가르쳐 왔는데 현실이 바뀌고 있네요. 저는 지도의 중심점을 다시 설정했습니다. 기존에는 중동과 동남아시아가 중심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한반도 주변이 새로운 중심으로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항로는 고정된 질서가 아닙니다. 저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기술이 발전하고 환경이 바뀌면 길도 바뀝니다. 앞줄 학생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지도가 완전히 달라 보여요. 실제로 그랬어요. 북극 항로가 추가되자 세계 해상 네트워크의 구조 자체가 변했습니다. 저는 부산항에 특별한 표시를 했습니다. 기존의 싱가포르나 두바이와 같은 크기의 허브마크였어요. 여기가 새로운 관문이 되는 거죠. 뒷좌석 독일 학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이해가 됩니다. 위치가 정말 중요하네요. 지리적 이점이 얼마나 결정적인지 깨닫는 순간이었어요. 저는 지도를 다시 한번 점검했습니다. 기존 항로와 신규 항로가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경쟁이 아닌 보완 관계였습니다. 계절에 따라, 화물 종류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옵션이 늘어난 거죠. 항문은 살아있어야 합니다. 저는 학생들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현실이 바뀌면 이론도 따라 바뀌어야 해요. 다나카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아까의 반박적인 태도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데이터 앞에서 겸손해진 모습이었습니다. 강의실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확신에 찬 분위기도 중간에 논쟁적인 분위기도 아닌 새로운 발견에 대한 경이로움이 가득했어요. 수정된 지도가 그 모든 변화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